2004년 멕시코시티. 스페인어로 파란 집이라는 뜻의 카사 아술이라는 저택에서 반세기 동안 봉인되었던 어느 방의 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1954년 프리다 칼로가 세상을 떠난 직후 그녀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가 폐쇄해버렸던 집안의 욕실이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내가 죽은 뒤 15년 동안은 절대 이 문을 열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너무 오래 지켰습니다. 그 방은 디에고가 죽고도 수십 년 후에야 봉인된 지 무려 50년 만에 비로소 열렸습니다. 자, 이제 굳게 닫혀있던 문지방을 넘어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50년의 시간을 뚫고 터져나온 것은 오래된 먼지, 그리고 톡 쏘는 소독약과 달콤한 향수가 뒤섞인 프리다만의 기묘한 살냄새입니다. 어둠 속에서 6,500여 점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은 보석도 금괴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차라리 고문실에 가까웠습니다. 석고로 붙인 코르셋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프리다의 부서진 몸을 지탱하던 부목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코르셋 표면에는 프리다가 직접 그려넣은 붉은 공산당의 낫과 망치, 그리고 끝내 가질 수 없었던 아이의 형상이 문신처럼 박혀 있습니다. 선반 위엔 먼지 쌓인 데메롤 상자들과 무르핀 병들이 즐비하고 척추를 지탱하던 딱딱한 가죽끈들은 주인 잃은 가부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 화려한 자수로 장식된 붉은 가죽 부츠를 신은 의족이 마치 주인을 기다리듯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유품이 아닙니다. 프리다 칼로, 그녀가 평생을 싸워야 했던 처절한 전투의 무기들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 이 도구들을 몸에 두르던 한 여자를 바라봅니다. 거울 앞에 앉은 프리다 칼로, 그녀의 손은 분주합니다. 부서진 척추 위에 딱딱한 석고 코르셋을 조여맵니다. 잘려나간 다리에는 붉은 부츠를 신은 의족을 부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붓을 듭니다. 캔버스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 위로 가져갑니다. 양쪽 눈썹을 하나로 잇는 검고 짙은 선, 레브론 에보니 펜슬로 일자 눈썹을 더 또렷하게 그립니다. 입술엔 에브리띵스 로지 립스틱을 선명하게 덧바르고 머리에는 갓 꺾어온 듯한 다알리아와 금잔화를 층층이 꽂습니다. 목에는 고대 아즈텍의 기운이 서린 묵직한 옥 목걸이를 겁니다. 그것은 화장이 아니라 전쟁을 앞둔 전사의 갑옷 입기였습니다. 혹은 부서진 육체를 가리기 위한 화려한 포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왜 이토록 부서진 몸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것일까요? 고통을 전시하려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을 압도하려던 것이었을까요? 1907년 7월 6일 멕시코시티 외곽의 고요하고 작은 마을 코요아칸. 눈이 시리도록 파란 벽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막달레나 카르멘 프리다 칼로, 이 칼데론. 훗날 세상이 프리다 칼로라고 부르게 될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우주가 시작된 파란 집. 카사 아술은 단순히 파란색을 칠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카사 아술 외벽에 새긴 코발트 블루는 멕시코 민속 신앙에서 하늘과 영성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노란색 타일이 깔린 환한 두억과 울창한 식물들이 가득한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이 강렬한 색채의 대비 속에서 어린 프리다의 감각은 일찍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기에르모 칼로는 독일에서 건너온 사진사였습니다. 헝가리계 유대인 혈통이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숨긴 채 멕시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의 의뢰를 받아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공식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생 숨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60년간 그를 괴롭힌 간질이었습니다. 어린 프리다는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코를 찌르는 에테르 냄새를 맡으며 그를 간호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카메라를 드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프리다에게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노동의 견고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네 자매 중 셋째였던 프리다를 아버지는 유독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프리다는 나를 가장 많이 닮은 아이라며 다른 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던 암실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큼한 정착액 냄새와 아버지의 파이프 담배 향이 가득한 암실 안에서 프리다는 아버지가 찍은 건축물 유리판을 함께 리터칭하며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빛을 읽고 프레임을 자르고 대상의 본질을 포착하는 예리한 시선. 사진사의 딸은 그렇게 붓을 들기 전부터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6살 프리다에게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소아마비였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타고 올라온 끔찍한 통증. 그녀는 9개월간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마른 다리를 씻기기 위해 매일 따뜻한 호두나무 잎을 달인 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방 안을 채우던 그 쌉싸름하고 흠내 섞인 냄새는 어린 프리다에게 아픔과 사랑이 뒤섞인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났을 때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왼쪽보다 눈에 띄게 가늘고 짧아져 있었습니다. 잔인한 아이들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프리다, 파타데팔로, 나무다리 프리다. 그녀는 기묘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가늘어진 다리를 가리기 위해 양말을 서너 겹씩 겹쳐 신고 굽 높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아버지는 축구, 권투, 레슬링을 가르쳤고 그녀는 소년들 틈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고 가장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채워지지 않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유리에 입김을 불어 하얗게 서린 김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핀손이라는 유제품 가게를 지나 지구의 중심까지 내려갔고 그곳에는 또 다른 프리다, 비밀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프리다는 다리를 절뚝였지만 그 비밀 친구는 민첩했고 무게가 전혀 없었으며 소리 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훗날의 프리다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어제의 일처럼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 내 방 유리창 위에 입김을 불고 손가락으로 문을 그리던 그 순간에 그 문을 통해 상상 속으로 달려가면 그곳엔 언제나 나를 기다리며 춤추는 친구가 있었다. 유리창 위의 문, 그것은 갇힌 몸이 자유로운 영혼을 만나러 가는 통로였습니다. 훗날 그녀의 캔버스에 등장하는 두 명의 프리다는 이미 이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922년) 15세 프리다는 멕시코 최고의 명문 국립예비학교에 입학합니다. 붉은 화산석 태존틀로 지어진 장엄한 학교 건물은 멕시코 혁명 이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전교생 2,000명 중 여학생은 단 35명. 그녀는 그 바늘구멍 같은 관문을 뚫고 들어온 소수의 엘리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꿈은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프리다는 생물학을 공부해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해 학교 강당에서는 거대한 벽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혁명 이후 정부는 문맹인 대중에게 혁명의 이상을 전달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벽화를 의뢰했습니다. 벽화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끓는 밀랍과 코팔수지의 달콤하고 묵직한 향기, 그리고
토치의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비계 위에서 7m 높이의 벽에 그림을 그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체중 136kg의 거구, 허리춤에는 콜트 리볼버 권총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디에고 리베라. 36살의 이 남자는 이미 멕시코 혁명 미술의 상징이자 거장으로 자리 잡은 화가였습니다. 프리다는 친구들과 함께 그를 놀려댔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몰래 비누칠을 내서 미끄러지게 만들기도 했고, 그의 여자친구가 찾아오면 "조심해요, 디에고. 당신 여자친구 온다." 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농담처럼 혹은 스스로에게 거는 신탁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저 사람의 아이를 낳을 거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예언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프리다는 카추차스라 불리는 지적 반항아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반항적인 젊은이들, 그들은 칸트를 논하며 당나귀를 교실로 끌고 들어왔고 혁명을 꿈꾸며 복도에서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프리다는 그곳에서 첫사랑 알레한드로를 만났습니다. 지성은 날카로웠고 사랑은 뜨거웠으며 미래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가늘어진 오른쪽 다리는 두꺼운 양말 속에 숨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25년 9월 17일) 오후 5시경 멕시코 시티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가벼운 비가 막 대지를 적신 뒤였습니다. 18살의 프리다와 그녀의 연인 알레한드로는 집으로 가기 위해 나무로 된 낡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사실 그들은 버스를 한 번 갈아탄 참이었습니다. 첫 번째 버스에 프리다가 우산을 두고 내렸고 다시 돌아가 우산을 찾은 뒤 다른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우연한 몇 분의 지체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찰나 옆에서 강철 전차 한 대가 버스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의 순간은 영화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알레한드로는 훗날 그 순간을 둔탁하고 느리고 조용한 파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전차는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나무 버스의 옆구리를 천천히 밀고 들어왔고 버스는 기묘한 탄성으로 휘어지다 끝내 종이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전차의 손잡이였던 차가운 철제 난간 하나가 프리다를 덮쳤습니다. 그 강철은 그녀의 왼쪽 골반을 뚫고 들어가 자궁을 관통한 뒤 그녀의 몸을 빠져나갔습니다. 프리다는 훗날 이 끔찍한 감각을 마치 투우사의 날카로운 검이 황소를 단번에 꿰뚫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지옥 같은 비명과 굉음 사이로 믿을 수 없는 초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어느 장인의 진보다리가 터지면서 그 안에 가득 들어있던 미세한 금가루가 공중으로 흩날린 것입니다. 충격으로 옷이 모두 찢겨나간 프리다의 피투성이 알몸 위로 반짝이는 금가루가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잿빛거리와 붉은 선혈, 그리고 그 위를 덮은 황금색 후광. 고통에 몸부림치며 금빛으로 빛나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공포와 경탄이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레리나다. 저기 발레리나가 다쳤다. 그것은 가혹한 예언이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그녀가 겪을 처절한 고통을 예술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광경으로 감상하게 될 테니까요. 앰뷸런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근처 당구장으로 옮겨 초록색 펠트 천이 깔린 당구대 위에 눕혔습니다. 초록색 천 위로 붉은 피와 황금색 가루가 뒤섞여 번져갔습니다. 부서진 것들의 목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3번, 4번 유추골절, 골반 3곳 골절, 오른쪽 다리 11곳 골절,
그리고 으스러진 어깨와 쇄골,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차가운 쇠막대기가 자궁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거대한 고통이 비명조차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되려던 18살 소녀의 꿈은 그날 오후 당구대 위에서 피와 금가루에 뒤섞인 채 영원히 멈췄습니다. 사고 이후 프리다는 적십자병원에서 석 달에 가까운 고독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와 코요아칸의 파란 집 카사 아술로 이송되었을 땐 그녀의 방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을 조여오는 차갑고 딱딱한 석고 코르셋. 그녀는 그 거대한 조개 껍데기 같은 갑옷 속에 갇힌 채 천장의 지루한 나무 무늬만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걸을 수도 앉을 수도 없는 18살 소녀에게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문은 굳게 닫혀버린 듯 했습니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려던 그때 어머니 마틀떼가 기발하고도 처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둥이 4개 달린 침대의 천장에 커다란 거울을 매달아 준 것입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 그것은 이제 지루한 천장이 아니라 바로 프리다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하고도 강제적인 대면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었던 프리다는 거울 속의 부서진 육체와 창백한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신의 낡은 유화 물감 상자와 붓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누운 채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침대용 특수 이젤도 만들어 침대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프리다는 붓을 들었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리다는 그 강제된 대면 속에서 기묘한 분리를 배웠습니다. 고통받는 육체와 그것을 관찰하는 자아, 대상이 된 몸을 주체인 눈이 응시하는 것, 그것이 자화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문이 닫히자 그녀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훗날 프리다는 왜 그토록 많은 자화상을 그렸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자화상을 그려요. 나는 너무 자주 혼자이고 내가 가장 잘 아는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프리다 칼로가 평생 남긴 143점의 작품 중 55점이 자화상입니다. 미술사에서 자기 자신을 이토록 집요하고 잔인할 만큼 정직하게 탐구한 화가는 없었습니다. 사진사 아버지에게 배운 응시의 기술은 이제 카메라 렌즈 대신 거울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멕시코 현대미술의 상징이자 자화상의 대가 프리다 칼로는 그렇게 1925년에 고독한 침대 위 어머니가 달아준 거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1926년 9월 프리다는 첫 번째 자화상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 캔버스 속의 여인은 사고를 당한 비참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딱딱하고 거친 석고 붕대 대신 그녀는 우아한 와인빛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대신 모딜리아니의 그림처럼 길게 늘어진 목과 붉은 입술, 보티첼리의 비너스를 연상시키는 우아하게 굽은 손가락을 가진 귀족적인 여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프리다는 부서진 자신의 현실을 캔버스 위에서 완벽하게 재조립했습니다. 이 그림은 알레한드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부서진 프리다의 곁에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던 연인. 프리다는 병원에서 절박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병원에 있는 나를 보러 오지 않는다. 죽음이 춤추는 이곳에서
나는 오직 당신만을 기다린다. 프리다는 그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기 위한 처절한 주술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캔버스에 담아 보내면 그가 자신을 잊지 못하리라는 믿음. 그림이 자신을 대신해 그의 곁에 있어주리라는 희망. 그녀는 그림과 함께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그림을 낮은 곳에 걸어두세요. 당신이 마치 나를 바라보듯 볼 수 있게. 당신의 보티첼리로부터. 주술은 잠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림 속 우아한 프리다의 모습을 본 알레한드로는 다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는 결국 유학을 핑계로 유럽으로 떠나버립니다. 사랑은 떠났고 주술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주술의 잔해 속에서 화가 프리다 칼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거울과 캔버스, 그리고 고통을 응시하는 차가운 눈. 사랑을 붙잡으려다 예술을 발견한 것입니다. (1928년) 21살이 된 프리다는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비록 평생 척추 보조기를 차고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려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고 전보다 훨씬 더 뜨겁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의사라는 꿈 대신 생존을 위한 무기로 붓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프리다는 자신이 그린 그림 3점을 들고 멕시코시티의 교육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의 거대한 회랑은 멕시코 혁명의 정신을 벽에 새기는 화가들의 열기로 뜨거웠고 3층 높이의 비계 위에서는 육중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묵직한 권총을 차고 붓으로는 혁명을 그리는 사내 디에고 리베라였습니다. 프리다는 비계 아래에서 그 거인을 향해 당돌하게 소리쳤습니다. 디에고, 내려와요.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디에고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내려오자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전 당신과 바람을 피우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바람둥이라는 건 알지만 전 제 그림을 보여주러 왔어요. 저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소녀일 뿐이에요. 내 그림에 재능이 있는지 솔직하게 비평해 주세요. 그림을 계속해도 될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비평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건 맹랑하고도 절박한 협상이었습니다. 디에고는 그 맹랑한 아가씨의 그림을 보고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훗날 그녀의 첫 작품들을 보았을 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유례없는 표현의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다. 잔인하지만 부드러웠고 삶에 대한 관찰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했다. 디에고는 그날 이후 일요일마다 쿠요아칸의 파란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들여지지 않는 위험한 짐승과 같았습니다. 어느 파티장, 음악이 흐르던 평화로운 순간에 디에고는 갑자기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죽음기를 쏴버렸습니다.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설 때 프리다만큼은 그 광경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왠지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아닌 기이한 호기심과 동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프리다의 아버지 기에르모 칼로는 이 위험한 징후를 가장 먼저 감지했습니다. 20살의 나이차, 2번의 이혼 경력에 멈출 줄 모르는 여성 편력. 아버지는 딸과의 결혼을 고민하는 디에고에게 대놓고 경고했습니다. 내 딸은 속에 악마를 품고 있는 아이요. 평생 아플 아이고. 똑똑하긴 하지만 미인도 아니지. 무슨 일이 닥칠지 각오하는 게 좋을 거요.
디에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아버지는 이 결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 입은 악마와 거대한 악마가 서로를 알아본 순간 프리다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도 파괴적인 두 번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29년 8월 21일) 두 사람은 코요아칸 시청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시 언론은 이를 수수하고 허세 없고 겸손한 결혼식이라고 전했습니다. 22살의 신부와 42살의 신랑, 136kg의 거구 디에고와 44kg의 가녀린 프리다.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었습니다. 프리다는 하녀에게 빌려온 테우아나 전통 의상을 입었습니다. 테우아나는 멕시코 남부 테우안테펙 지역의 원주민 여성들이 입는 의상입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블라우스와 바닥까지 닿는 긴 치마, 그리고 머리에는 꽃을 꽂았습니다. 그것은 디에고가 열광하는 멕시코 여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자 동시에 자신의 비쩍 마른 다리를 감추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훗날 프리다의 상징이 될 이 복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의 어머니 마틸데는 끝내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에게 디에고는 너무 늙고 뚱뚱한 데다 무신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어울리지 않는 결합을 보며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혼이라며 진저리를 쳤습니다. 피로 연장마저도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디에고의 전 부인 루페 마린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녀는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프리다의 치마를 난폭하게 걷어올리며 이 두 막대기 좀 봐. 디에고가 내 다리 대신 얻은 게 고작 이거라고. 이게 진짜 여자의 다리 같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프리다가 감추려 애썼던 다리가 하객들에게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디에고는 축하객들 사이에서 갑자기 총을 꺼내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프리다는 친정집으로 혼자 걸어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디에고는 며칠간 그녀를 다리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에고가 찾아왔을 때 프리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짐을 싸들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코끼리와 비둘기, 악마와 악마,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파괴하는 두 사람의 지독한 25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직후 프리다에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골반 형성 불량, 임신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리다의 골반은 5년 전의 버스 사고로 세 갈래로 산산조각 났다가 억지로 붙은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자랄 공간도 아이가 나올 길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치료적 중절. 의학적 용어는 건조했지만 그녀가 겪은 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실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5년 전 쇠막대기가 그녀의 몸을 관통했던 그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미래마저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프리다는 평생 3번 임신했고 3번 모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들이 모여 미술 역사상 가장 처절하지만 독창적인 그림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930년 11월) 프리다는 디에고의 손을 잡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목적지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멕시코 혁명 미술의 거장 디에고에게 미국의 자본가들이 거액의 벽화 의뢰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미국인들의 눈에 프리다는 그저 위대한 화가 리베라의 작고 이국적인 어린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는 주눅드는 대신 가장 화려한 갑옷을 꺼내 입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결혼식 날 입었던 멕시코 전통 의상 테우아나였습니다. 바닥을 쓸 정도로 길고 품성한 치마, 화려한 자수가 놓인 헐렁한 블라우스, 머리에는 강렬한 색채의 꽃을 꽂고 목에는 아주텍의 기운이 서린 묵직한 옥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며 나의 뿌리는 이토록 찬란하다는 선언이자 부서진 몸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방패였습니다. 그녀는 미국을 라틴 아메리카의 속어인 그링고랜디아라고 부르며 냉소적인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미국의 부유층을 향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마철루는 근사하지만 이곳의 여자들은 정말 꼴불견이에요. 영화 배우들도 아이스크림 한 통에 값어치도 못하죠. 오직 부자들만 살고 가난한 이들은 비참하게 고생하는 곳이에요. 프리다는 미국 사회의 위선과 차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한 호텔이 유대인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디에고와 함께 우리 몸에도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당당히 선언하며 항의할 정도로 거침없었습니다.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서 아이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서커스가 어디 있어요? 서커스는 언제 시작해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서커스 단원처럼 화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했을 테지만 프리다는 턱을 치켜들고 우아하게 그 시선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낯선 땅에서 스스로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전시하며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치마폭 아래 그녀의 부서진 골반 속에서는 이미 또 다른 잔인한 비극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 2년째이던 1932년, 프리다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의사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면 출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프리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 이름까지 지어두었습니다. 디에구이토, 작은 디에구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회색빛 공업도시 디트로이트에 있었습니다. 디에고가 헨리 포드의 초청을 받아 디트로이트 미술관의 거대한 벽화 디트로이트 산업을 그리던 시기였습니다. 프리다는 이곳을 차갑고 낯선 곳이라 느꼈지만 뱃속의 아이 디에구이토를 희망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밤에 끔찍한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급히 헨리포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창밖에선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폭죽이 터지고 있었고 그 역설적인 환호성 속에서 프리다는 13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또 아이를 잃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프리다는 의료진에게 애원했습니다. 유산된 태아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혹은 태아의 모습이 담긴 의학서적이라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정서에 좋지 않다며 거절했지만 디에고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해부학 책과 인체 사파들을 병실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프리다는 눈물 대신 돋보기를 들었습니다.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는지, 태아가 자궁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자리 잡는지, 그리고 자신의 골반이 어떻게 그 길을 가로막았는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의사가 들여던 소녀의 꿈은 이제 자신의 비극을 해부하는 화가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기록이 바로 인류 미술 사상 가장 충격적인 자화상 중 하나인 헨리포드 병원입니다. 그림 속 프리다는 벌거벗은 채 피 묻은 침대에 누워 울고 있습니다. 그녀의 배에서는 6개의 붉은 동맥이 뻗어나와
공중에 떠 있는 오브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과거, 그리고 낯선 땅에서의 현재가 여전히 끈질긴 생명줄처럼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유산과 피 흘리는 몸을 이토록 직설적으로 캔버스에 올린 화가는 없었습니다. 프리다는 고통을 미화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기묘한 그림을 초현실주의라고 불렀지만 프리다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나는 결코 꿈을 그리지 않았다. 나는 내 현실을 그렸다. 금가루와 피가 섞였던 18살 그날의 사고처럼 그녀의 현실이 그저 초현실보다 더 잔인했을 뿐입니다. 그린고랜디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프리다는 이제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고 기록하는 위대한 목격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프리다는 또 다른 비보를 접합니다. 멕시코에 있는 어머니 마틸데가 사망한 것입니다. 유산 후 불과 2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프리다와 어머니의 관계가 냉랭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프리다는 어머니를 미헤페, 즉 나의 보스라고 부르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의 엄격한 보수성을 거부했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훗날 세상에 드러난 모녀 사이의 편지들에선 놀라운 다정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던 시기에 주고받은 편지들 중에는 전화로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는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어머니의 말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해, 프리다는 자신의 가장 기괴하고도 처절한 작품 중 하나인 나의 탄생을 그립니다. 그림 속 침대에는 얼굴을 흰 천으로 덮은 여자가 누워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갓 태어나는 아이의 머리는 놀랍게도 성인이 된 프리다 자신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 위 벽에는 슬픔의 성모상이 걸려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성모. 그녀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 누구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멕시코의 전통적인 봉헌화인 레타블로 형식의 그림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그림의 하단에는 기적에 감사하는 글귀가 적히기 마련이지만 프리다는 그 칸을 끝내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 침묵의 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 외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훗날 이 그림을 소장하게 된 사람은 바로 팝의 여왕 마돈나였습니다. 그녀는 이 그림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싫어하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며 프리다의 예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1932년 프리다는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희망까지 한꺼번에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이도 없는 텅 빈 세상에서 그녀는 고통이라는 좁은 산도를 통과해 스스로를 다시 낳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프리다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낳은 자, 자기 인생의 가장 놀라운 시를 쓴 자,